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의 역사 빅히스토리 강연을 맡은 과학작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시즌2 생명의 역사 마지막 강의 캄브리아 대폭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브리아라는 시기는 고생대 첫 시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같은 정도로 지질시대를 나누는데요. 이 지질시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생명군의 변화입니다. 즉, 고생대에는 그 이전 시기보다 훨씬 다양한 생물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기 구분해서 고생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고생대 첫 시기가 바로 캄브리아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은 저번 시간에 크게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핵생물군은 흔히들 알고 있는 세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균 말고 고세균이라고 하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자, 그 외 진핵생물들은 그럼 몇 가지 종류가 되냐면은 다시 4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거나 아니면은 김이나 미역, 우뭇가사리 같은 생물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구분 짓는 원생생물군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식물이 있고, 세 번째로 버섯과 곰팡이가 포함되어 있는 진균류가 있고, 네 번째로 동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5가지 부류로 우리는 생물을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다시 동물을 살펴보도록 하죠. 동물은 어떤 생물들을 동물이라고 할까요? 머릿속에 딱딱딱 떠오르는 개념은 있는데 사실 잘 말하기가 어렵죠. 동물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합성 같은 걸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특징들을 우리는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동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생 생물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버섯이나 균류도 만들지 못하고, 세균 중에도 스스로 영양을 만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즉 동물만의 특징은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동물은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그 다음에 피부 감각 등 굉장히 감각 자체가 다양한데 그 중에 최소한 한두 개 이상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운동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뭘로 움직이냐면 근육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동물의 두 번째 특징이죠. 세 번째 특징으로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없습니다. 세균은 모두 다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세균도 세포벽이 있어요. 식물은 당연히 세포벽이 있죠.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면 맨 처음 배우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진균류도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생생물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포벽이 있습니다. 물론 아메바처럼 세포벽이 없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모든 동물이 세포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동물의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로 동물들은 모두 산소 호흡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균들 중에는 산소 호흡을 하지 않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대부분 산소 호흡을 하고 산소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특별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산소 호흡을 하던 친구들이 진화를 통해서 다른 호흡으로 이동한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동물들은 모두 난자와 정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수정란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난자와 정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수정란은 일정한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포백이라는 시기를 거치는데요. 이것은 동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은 또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흔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동물의 분류 또는 영어로 Classification of Animals 라고 치면은 이미지들이 한껏 뜰 텐데요. 그 이미지들 중에 절반 이상의 동물을 어떻게 나누냐면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눕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구분입니다. 동물은 총 38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8가지 종류 중에 단 하나가 뭐냐면 척삭동물문입니다. 이 척삭동물문에 속하는 생물들 중에 절반 정도가 척추동물이에요. 그럼 나머지 37개 동물문은 척추가 없는 동물들이에요. 38분의 1밖에 안 돼요. 종류로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전체 동물들 중에 3분의 2 이상은 이 38가지 문 중에 한 가지 문인 절지동물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분의 2가 그쪽에 있어요. 실제로 척추동물은 전체 중에 100분의 1 종류밖에 안 됩니다. 그것보다 좀 적어요. 그런데 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척추동물과 나머지 99를 나눠서 척추동물, 무척추동물로 나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마치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장소가 서울시립과학관인데 여기가 지금 노원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전국을 나눠서 노원구와 안 노원구로 나눈다. 그럼 다른 구나 다른 시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찬가지죠. 자, 어쨌건 38가지 문이 있다고 했는데 이 38가지 문 중에서 34가지 문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 캄브리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탄이 터진 게 아니고요. 동물의 종류가 한꺼번에 쫙 늘어났다라는 의미로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 시기에 34개의 종류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전 시기에 이미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었죠. 하지만 이들이 차이점은 내부에서만 보이고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38가지로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몸의 내부 구조입니다. 즉 척추뼈가 있느냐 없느냐, 척추동물 같은 경우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고, 절지동물 같은 경우에 외골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외골격이 큐틴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눕니다.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마디가 있느냐 없느냐, 환양동물문 같은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부 구조를 가지고 나누는데 그 내부 구조는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이전까지는 서로 비슷했던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렁이랑 아주 크기가 작은 뱀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하셨을 텐데 무족영원류라고 개구리 친척인데 발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뱀장어랑 이렇게 4개를 놔두고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뱀장어, 지렁이, 무족영원, 뱀 이렇게 4개를 놔두고 보면은 다 비슷하게 보여요. 전부 다 길쭉하고 앞쪽이 머리 뒤에가 꼬리인 것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별 차이가 안 보여요. 물론 아주 자세히 보면은 뭔가가 보이겠죠. 하지만 겉으로 그냥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외부에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캄브리아기 이전 시기가 이랬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먹이를 섭취하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하고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사는 생물 중에 말미잘이나 히드라 같은 생물들은 동물인데요, 우리가 보기엔 동물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멍게도 비슷합니다. 동물인데 쉽게 해서 이 친구들은 사실은 멍게는 어떻게 보면 조개보다는 사람하고 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냥 땅 속에 있는 바위에 붙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닷물을 흡수하고 그 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걸러서 먹고 물을 빼내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먹이를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서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닷물을 마시고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니까 멍게도, 그 다음에 거북손도, 그 다음에 히드라도, 말미잘도 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이게 캄브리아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다 물을 흡수해서 내뱉는 것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정이 조금 틀려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략 한 6억 년, 8억 년 전 사이에 눈덩이 지구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바닷속 먹이 사정이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뱉었다가 삼켰다가 삼켰다가 뱉었다가 하는 걸로만은 도저히 먹이를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잡아먹으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먹고 먹히는 관계가 시작된 것이 바로 캄브리아 때의 일이었던 거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파리나 말미잘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에 보시는 이쁘게 보이는 하늘색 친구가 뭐냐면은 민달팽이입니다. 달팽이는 달팽이인데 집을 짓고 다니지 않는 달팽이에요. 근데 바닷속 민달팽이들은 저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저 이쁘게 생긴 민달팽이들은 저렇게 이제 바닷속을 걸어 다니면서 밑에 있는 물질들을 갉아먹는데 저런 모습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먹이를 찾아서 가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움직일까요? 우리가 지금 바닷속을 보면 알 수 있죠. 물고기들은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찾아갑니다. 개는 5개의 발 중에 4개의 발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문어는 다리는 똑같은 다리지만은 갑각류나 이런 애들하고는 또 다르게 근육으로만 된 다리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오징어도 마찬가지죠. 물을 뒤로 뿜어서 로켓처럼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되냐. 운동기관의 모습이 서로 달랐겠죠. 이러면서 서로 다른 원래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던 생물들이 바깥 모습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냥을 하려면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가겠죠.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감각기관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봐야 되고 또는 생선 같은 경우에 옆줄이 있어요. 이 옆줄로 바닷물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감각을 캐치해서 찾아갈 수 있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후각도 있겠죠. 이 중에서 자기한테 적당한 감각기관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먹혀야 되는 먹잇감의 입장에서도 저기서 사냥꾼이 달려오면 도망을 쳐야 되니까 운동기관이 필요하고 사냥꾼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 위해서 감각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먹는 놈, 먹히는 놈 모두 운동기관과 감각기관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발달시키는 방식은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내부 구조의 기초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구조가 다른 동물들은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 나무로 집을 짓고 그런데 사막처럼 나무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짓는가? 모래와 진흙을 개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짓습니다. 돌이 많은 곳에서는 돌로 집을 짓겠죠. 얼음이 많은 곳에서는 이글루를 짓는 것. 이런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서로 처한 조건이 다르게 지는 것처럼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캄브리아기 때 이런 진화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먹이를 먹으러 갔는데 먹을 방법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안 되겠죠. 잡아먹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은 발톱을 날카롭게 다듬었고 어떤 동물은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또 어떤 동물은 독을 주입해서 죽이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먹히는 동물들도 방어 수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동물은 껍데기를 딱딱하게 만들고 어떤 동물은 가시를 뾰족뾰족하게 만들고 어떤 동물은 독을 쏘고 또 다른 동물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쓰는데 이렇게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을 발달시키면서
또 한편 이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삼엽충이 있는데 삼엽충은 껍데기가 다 딱딱해요. 이 딱딱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둥글게 말아버려요, 자기 몸을. 그래서 딱딱한 껍질 안에 자기 몸을 숨기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육지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는 동물들이 있죠. 천상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동그랗게 자기 몸을 말므로써 이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운동기관과 방어기관, 감각기관, 그 다음에 방어기관과 공격기관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전에 나타나지 않던 여러 가지 각 동물문의 차이점들이 드러나면서 캄브리아기 때 이 세상은 비로소 그 다양성을 꽃피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에서 2강에서 말씀드렸죠. 진핵생물이 나타나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건 무엇을 통해서냐? 먹이사슬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이 먹이사슬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게 언제냐? 고생대 캄브리아기아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생대 캄브리아기 때 이 먹이사슬이 시작이 되고 생태계가 시작되면서 그를 통해서 진화가 촉진되고, 이 진화는 무엇을 만드냐? 생물의 다양성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3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브리아 대폭발기에 바이러스가 있었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는데요. 바이러스는 언제 생겼을까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의 경우 바이러스는 원핵생물이 생긴 이후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바로 생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한 가지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앞에서 제가 단백질 결정을 쓰고 있고 그 안에 DNA나 RNA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 즉 DNA가 있는 바이러스랑 RNA가 들어있는 바이러스는 서로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즉 시초는 생물이었겠죠. 어떤 세포인데 세포가 파괴되면서 파괴된 세포의 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를 단백질 결정으로 감싸면서 바이러스가 된 경우도 있을 거고, RNA로 감싸면서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나눌 때는 이 단백질 결정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도 나뉘어지는데요. 이것 또한 이들이 단일한 선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유라기보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인간이나 이런 생물들과는 달리 하나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고, 하지만 그 당시 있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을지 아니면 그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남아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